이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도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선물하려고 산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아내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선물인 줄 알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제 셔츠를 다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둘씩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저를 대하더군요.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도 준비해두고 2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살가운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 역겹게 느껴졌죠. 계획대로 그 핸드백을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 여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여자 생겼어? 왜 말을 안 했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 왜 또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누구야? 이름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울어제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마치 자기가 배신이라도 당했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각서까지 쓰고 버젓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있나 싶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불륜 피해자 심리상담 카페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맞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바람이 난 아내가 뻔뻔하게 굴자 남편도 아내처럼 맞바람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걸 본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올해 61세의 자영업자입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많아 글을 써봅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회원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0년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사회복지사였고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죠. 큰 아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군대에 갔다가 최근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점점 뻔뻔스러워졌습니다. 핸드폰은 손에서 안 놓고 갑자기 옷차림도 달라지고 밤늦게 동창회 모임이라며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죠. 그때는 나이 들수록 자기관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속옷에서 정액 냄새가 났던 겁니다. 20년을 넘게 산 부부인데 그 냄새를 모를 리가 있나요? 더군다나 며칠째 제가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니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꾸고 통화 내역도 전부 지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카드 내역서도 챙겨보고 때로는 멀리서 아내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실수로 핸드폰을 잠금 해제한 채로 두고 간 거죠.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남자를 선희 언니라고 저장하고 그놈과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 아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는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부터 은밀한 만남의 약속까지 20년 넘게 살아온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저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굴었고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은 하얗게 달아올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그 상간남의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제가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걸 알게 된 아내는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우리 가정이 이미 파탄이 났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서 그 남자에게 주고 상간남의 신원도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조리 지우려고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버젓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러다 아내는 급기야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헤어지겠다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협박을 하다니 더 가관인 건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유서까지 써놓고 가출을 한 겁니다. 그때 아내가 쓴 유서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죽는다는 식으로 썼더군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결국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소 후에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확인해 보니 아직도 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더군요. 제가 상간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뻔뻔하게 계속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못 참겠어서 따졌더니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가관입니다. 이제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그냥 좀 믿어. 그때 느낀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죠. 특히 큰 아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군대에서 복무 중인데 이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고요. 재산 분할도 미리 하고 금전 관리도 각자 따로 하는 걸로 이 모든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미 그 사람과 헤어졌어. 이제 그만 좀 해. 라느니 당신이야말로 여자 숨겨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를 의심하고 모함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저를 의심한다니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저한테 은혜라도 베풀듯이 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당신이 이렇게 원하니 당신을 위해서 각서를 써줄게. 라고 하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즐거워 보이더군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아내는 이 각서를 자신의 불륜을 합법화하는 허가서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각서를 쓴 후 제가 아직도 아내가 그 남자를 애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아내는 또다시 또 몰래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집착을 하는 거야? 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당신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니까 내가 그랬던 거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그저 각서에 공증을 받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각서의 공증을 받고 나서부터 아내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 한동안 그 남자를 안 만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2달. 다시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나 잠깐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며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리 중이다. 그냥 실수였다라며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낸 거죠.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아내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 월급을
전부 아내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했는데 이제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아내도 사회복지사로 200만 원 정도 벌어서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아내는 항상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돈 관리를 해보니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생활비가 충분한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마도 그 상간남과 호화롭게 놀아난 것 같았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각서대로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남자가 쪼잔하게 돈으로 괴롭히는 거야? 당신 살림도 할 줄 모르면서 왜 자꾸 일을 걸고치게 만들어? 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네 생활비를 왜 나한테 달라는 거야? 나 말고 네가 사랑하는 그 새끼한테 돈 달라고 해. 라고 하며 쏘아붙였죠. 아내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집을 나가버렸는데 각서에도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했으니 결국 아내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내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생활비를 내는 게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더욱 뻔뻔하게 상간남과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돈을 안 줘서 이제는 자기 돈으로 불륜을 즐기겠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남자와 즐겁게 놀아났고 이제는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라도 불륜을 계속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각서를 쓰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여자도 생기게 되었죠. 어차피 서로의 사생활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일하던 사회복지사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의 아내가 복지센터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20년 넘게 해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제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구나 싶었죠. 불륜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본인도 예상 못했겠지만 이건 순전히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생활비를 더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내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돈을 더 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아내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제발 사람 좀 들들 볶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그때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에 그동안 모아뒀던 돌반지하고 결혼예물 같은 금부치들을 찾아 제 차 트렁크에 숨겨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모르게 숨겨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예상대로 돌반지와 결혼예물이 어디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건 전부 내 부모님이 주시고 내가 돈 모아서 산 건데 왜 그걸 찾느냐고. 따지자 한참을 비아냥거리고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등기를 열어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내가 그 입장이 된 겁니다. 제가 법원에서 등기 왔으니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내자 가출했던 아내가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집에 와서도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길래 저도 모르는 척했더니 약이 올랐는지 방문을 쾅쾅 닫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발광을 하더군요. 마치 철없는 어린애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치한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만 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TV를 보거나 컴퓨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일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는데 아내가 컴퓨터를 끄지 않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켰는데 거기서 아내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불륜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꽤나 활동을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쓴 글이 가관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일까요? 금사로 만나는 유부남 남자는 진심일까요? 남편 새끼가 상간 소송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각서 쓰고 알아서 만나라네요. 크크크.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안 주는데 진짜 찌질합니다. 본처가 상간 소송을 하니 잠시 시간을 갖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사하는 유부남 애인이 이혼하고 같이 재혼할 확률 이제 끝이 온 걸까요?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글들을 엄청나게 올렸더군요. 최근에 쓴 글과 검색 기록들을 읽어보니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상간남은 자기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아내와 연락을 끊었나 봅니다. 그동안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며 달콤한 말로 꼬드겼으면서 정작 자기 일이 되니까 발을 빼버린 거죠. 아내는 그 남자가 진짜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년이나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남자한테 배신당했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는 미리 분할받았던 재산들을 처분해야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20년 넘게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쉽지 않았죠. 모두가 아내가 불륜으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마트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하려니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그저 냉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서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뻔뻔한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내는 그 사람하고는 이미 헤어졌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든 말든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대본을 읽듯 준비된 말투였죠.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연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부 상담 얘기를 꺼내더군요. 가서 상담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애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난 당신하고 있는 게 죽을 만큼 끔찍해. 부부 상담 받는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돈 쓰지 말자. 라며 오히려 절 비웃었었죠. 지금 와서 부부 상담이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순전히 상간남한테 버림받고 그 와이프한테 상간소송까지 당하니까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와서 이러는 건 그냥 상간소송 당해서 돈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진짜 염치가 없지만 생활비만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라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허리가 아픈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상간남을 만나러 다닐 때는 멀쩡하더니 말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왜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냐? 네가 사랑하는 그 새끼한테나 가서 달라고 해. 독설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훌쩍이더니 화 풀리면 이야기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도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선물하려고 산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아내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선물인 줄 알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제 셔츠를 다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둘씩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저를 대하더군요.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도 준비해두고 2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살가운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 역겹게 느껴졌죠. 계획대로 그 핸드백을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당신 여자 생겼어? 왜 말을 안 했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 왜 또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누구야? 이름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울어제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마치 자기가 당한 배신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각서까지 쓰고 버젓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상간남과 몰래 만나면서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말입니다. 결국 화가 난 저는 나한테 자꾸 이러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나 신경 써.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에 아내는 화난 얼굴로 씩씩거리더니 알겠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그 상간남과 연락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혼한 친구를 통해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거였죠.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내는 마치 자신도 40대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짙게 하고 옷도 나이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입고 다녔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하고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좀 통쾌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연애나 실컷 해봐라.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4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곧 깨닫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카드 미납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무려 7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거 빨리 처리해라고 했더니 여전히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라고 하더군요. 마치 그 남자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믿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니 이날은 완전히 골아떨어질 정도로 마신 모양이었죠. 현관문도 제대로 못 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첫째는 학교 기숙사에 있고 둘째는 군대에 있어서 아내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는 술에 취해 세상 남자 새끼들 다 똑같다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참을 울더군요. 대충 들어보니 그 연하남은 아내한테 돈을 뜯을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막상 아내가 돈 없는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700만 원의 카드빚은 그 남자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비싼 식사도 하고 명품도 사주고 젊은 남자의 환심을 사려고 제 나이에 맞지도 않는 행동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도 없이 그대로 출근해버렸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만나던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내 남편이다. 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냐? 당신이 가정 파괴범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상가소송할 거야.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받은 여자분은 부담스러웠는지 저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각서를 보여주고 그동안 아내가 저질렀던 불륜 사실도 모두 설명했지만 그분은 자기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남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빌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던 예전 아내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아내가 상간남과 찍었던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자지에 찔려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내가 사랑하던 여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다른 남자의 여자야. 그러자 아내는 미친 듯이 울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나 그 사람 진짜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외로워서 대신 만난 거에 불과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제발,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저는 네가 전화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빛에 희망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이 여자를 만났던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 세상에는 당신보다 의리 있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할 거야. 설령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당신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서 생활비나 밀리지 말고 각서 쓴 대로 애들 결혼하면 각자 길 가자. 그 순간부터 아내의 눈빛이 미친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그년 내가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남자가 돼서 복수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쪼잔하게 해? 나 그년한테 상간소송할 거야. 그년한테 각오하라고 해. 계속 화를 내며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상간 소송 하고 싶으면 해봐. 너 근데 그거 알아? 상간 소송 계속할 수 있는 거. 너 상간 소송 패소하고 난 뒤에도 그 새끼랑 계속 만났던 거 모를 것 같아? 한 번만 더 상간 소송 이야기 꺼내봐. 나도 똑같이 소송해 줄 테니까. 아내는 할 말이 없는지 울었다 화냈다를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에 더욱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미친 여자가 되어버린 아내를 뒤로하고 그날 밤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사이 아내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만나던 여자분이 사는 곳을 찾아가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그분과 완전히 헤어지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단 1%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자 아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 아빠가 바람이 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빠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너희가 도와야 해. 라고 하며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엄마를 배신하다니 실망이다라는 말들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그동안 아내가 상간남과 찍었던 사진들과 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 아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충격에 빠졌고 작은 아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가 먼저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아빠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 아저씨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냥 옛날에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빠가 엄마를 너무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사진과 문자 내용을 본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사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죠.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탓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자식들의 그 말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들에게 알렸으나 도리어 아이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빠 편만 들어버리니 더욱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이들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각서 내용을 무효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또다시 제가 만나던 여자한테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던 말 또 하게 만드네. 소송해봐. 나도 네 첫사랑한테 똑같이 상간소송 해줄 테니까. 그럼 그 새끼가 가만히 있을까? 너한테 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어? 너 돈 많냐? 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또다시 유서를 쓰고 죽겠다며 집을 나가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알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번 몇 시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아이들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었나요? 라며 물어보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극단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하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외면하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가정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여자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싫은데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인데도 이혼을 고민하는 건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았던 시간이 결혼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자리 때 괜히 부끄러웠던 기억과 알게 모르게 이혼 가정 아이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이혼을 해서 아이들 혼사기를 막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황당한 사연이네요. 그렇게 혼자 바람을 피울 때는 뻔뻔하더니 상황이 바뀌니 태도도 바뀌는군요. 지금 남편분이 경제력이 없었다면 아내가 어떤 태도였을지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저분이 어떻게 해야 하여요? 댓글로 달아주시며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